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제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컨텐츠를 작성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인도 법인 설립을 할 때 정말 기본적으로 회사가 운영되기 위한 모든 행정 절차는 다 갖추실 수 있도록, 로컬 업체를 가신다 하더라도 이 서류 들어간 거 맞아?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베이직 세팅은 다 되실 수 있게끔 컨텐츠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무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팁들이 있어요. 제가 다루겠지만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최대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는데 어떤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 책정을 하게 되면 100% 거의 뒷돈을 주고 법인 설립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팁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는 그런 팁들까지 좀 챙겨가실 수 있도록 컨텐츠를 작성을 했고요.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늘보입니다. 2023년 버전의 인도 법인 설립 절차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작년 이제 2022년에 다뤘던 절차가 중간에 끊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날아갔기 때문에 파일이. 그래서 이걸 또 언제 다시 처음부터 찍냐라고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상황을 보아하니 그 중간에 변경된 절차들이 꽤나 많고 또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팁들이 꽤나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서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2023년 가장 최신 버전의 인도 법인 설립 절차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총 22개네요. 총 22개의 여정의 법인 설립 절차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도 법인 설립 절차 전체적인 요약본이에요. 한국도 법인 설립할 때 똑같잖아요. 한국 법원에 등기하고 그걸 토대로 세무서 등록하고 그걸 토대로 계좌 열고 자본금 넣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해나가고, 다만 어떠한 이제 인증이 필요한 사업 영역들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고, 인도도 똑같습니다. 인도도 Register of Companies라고 하는 인도 정부의 법인을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나오는 설립증을 가지고 세금 코드들을 발급을 받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은행 계좌 개설하고 자본금도 송금을 하고 그리고 몇 가지 인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이런저런 인증들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도 법인 설립 절차의 사실 모든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법인 설립 초기 의사결정 사안이에요. 지금 법인 설립 초기 의사결정 사안인데 적어도 이 항목들은 초기에 의사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사 2인, 주주 2인, 희망 법인명, 최대 자본금, 초기 납입 자본금, GST 서명권자, 그리고 설립 주소, 사업 목적 이만큼. 그래서 이사 2인은 프라이빗 리미티드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사가 반드시 2인이 있어야 하고 그 중에 한 명은 작년 인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비즈니스 비자를 가진 채로 182일 이상을 인도에서 거주했다라고 하는 거주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아니면 인도 현지인이던가 그런 이제 상주 이사가 등재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주주는 반드시 2인 이상이 있어야 하고, 당연히 법인이 주주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인도는 법인이 주주가 되었을 때 이 법인 주주의 representative를 한 명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CEO, 대표자가 되시거나 아니면 최대 주주가 대표인이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어쨌든 주주가 2인 이상 있어야 한다. 그리고 희망 법인명 2개 정도 결정해 주셔야 되고요. 최대 자본금, 납입 자본금. 최대 자본금과 납입 자본금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최대 자본금과 납입 자본금의 정의가 있는 이유는 이 두 개가 다 정관의 명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관의 명기가 딱 되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초기 납입 자본금은 말 그대로 초반에 법인 설립 딱 하고 나서 은행 계좌 개설하자마자 첫 번째로 보낼 납입 자본금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초기 투자금을 결정을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자본금이랑 똑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되죠. 근데 인도에서는 Authorized Capital이라고 하는 최대 자본금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미리 신고해 두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자본금을 계속해서 들여올 거다. 그래서 이만큼을 미리 내가 신고해 놓을게 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입 자본금을 납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다가 추가로 납입을 해도 되는 거죠. 그 최대 자본금 규모 내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제가 안 써놨는데
자주 물으시는 질문 4. 최대 자본금 이상으로 자본금을 들여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이따 다룰게요. 네, 그 다음에 GST 서명권자 반드시 인도 현지인이어야 합니다. 아마 2019년에 이 규정이 나왔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인도에서 사업하시는 한국분들은 이미 GST 서명권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2019년에 인도 현지인만 GST 서명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지인이 필요하고 직접 현지인을 고용하실 수 없다면 당연히 이제 회계사 회계를 맡기는 업체의 직원이나 회계사 명의를 대행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립 주소. 초반에는 적어도 설립할 주라도 결정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목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법인 설립명을 신청할 때부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법인이다 라고 하는 게 저희가 명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업 목적은 처음부터 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팁과 자주 물으시는 질문 FAQ를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팁은 자본금은 가능한 한 15렉 미만으로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일단 이제 15렉이라고 제가 렉이라는 표현을 이제 썼는데, 인도에서는 이 10만 루피를 단위로 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도만의 어떤 숫자 표현인데, 어쨌든 이 15렉 미만으로 설정하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그 이유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지만 인도에서는 이제 법인 설립을 신청을 할 때 당연히 인지세를 내면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15렉 이상의 경우에는 인지세가 그 투자 자본금 규모의 1%에서 5% 정도로 책정이 돼서 인지세를 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규모가 되죠. 은근히 많이 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15렉 미만으로 자본금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인지세가 한 2, 3만 원도 안 되는 돈이 나갑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라고 해서. 그런데 그러면은 나는 그냥 자본금 키우게 하고 인지세 낼래라고 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인도 법인 설립 이제 시스템상의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반려가 납니다. 어떤 사유든 반려는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떤 서류가 미비하다 또는 어떤 사유든 반려가 나고, 두 번째 반려가 나고, 세 번째 반려가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죠. 나는 인지세를 내고 법인 설립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 자체가 아예 캔슬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신청해야 돼요. 인지세 다시 내야 되고 법인 설립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간극을 잘 아는 이제 오피서들이 두 번째까지 그냥 아무 사유 없이 반려를 시키고 세 번째 거 반려 전에 쇼부를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사실 담당자를 모르면 쇼부조차도 볼 수가 없겠죠. 그냥 반려가 나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쇼부를 볼 때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100에서 150만 원 정도를 주고 법인 설립을 해야 하고, 안 그러면 반려시키겠다는데 인지세 다시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금은 한 15렉 미만으로 설정하기를 권장을 드리고, 나중에 증자하는 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자주 물으시는 질문 4에 최대 자본금 이상으로 자본금 들여오면 어떻게 해요? 들여오고 싶을 땐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증자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절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증자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4번과 팁이 함께 해결이 됐고, 첫 번째 이제 인도 법인 설립을 위해서 인도를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안 오셔도 됩니다. 인도에 아무도 없으시고 그냥 순수하게 한국분들만 한국에서 있으신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주이사가 없는데 법인 설립 못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명의대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도에 아는 지인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비즈니스 비자 소지자로 182일 이상을 거주 조건을 만족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께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 법인의 이사로 좀 등재가 되어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좀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아무도 진짜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 같은 이제 컨설팅 기업의 어떤 인원 한 명을 이사로 등재를 해놓는 거죠. 명의대행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리스크 관리가 되냐. 그러면 이제 이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사실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정말 이사가 미친 척하고 막 이런저런 서류 조작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뭐 그런 사람에 의한 리스크는 사실 참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막 서류를 그냥 맘대로 서류 작성해서 막 뭐 제출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힘들지만 사실상 이 상주 이사가 가지는 리스크가 더 리스크도 있어요. 왜냐면 법인 입장에서 계속 세금을 안 댄다든지 뭐 어떤 행정 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상주 이사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리스크는 상주 이사 쪽에서도 발생을 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발생을 하는 그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상주이사 명의대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본사, 그러니까 실제 법인 설립을 하시고자 하는 하시고자 하는 분 입장에서 한 2명 정도 이사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상주이사 1명, 이렇게 총 3명 체제로 이사회를 구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상주이사가 뭔가 잘못된 일을 만들 수 없는 파워 싸움에서 지지 않게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 상주이사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사실 많지 않아요. 결국에 컨설팅 기업의 명의대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의 어떤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시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사를 2명 설정하고 명의대행자 1명 이런 식으로 설정을 많이 하신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번째, 이제 인도 오피스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이건 너무 당연하죠. 실제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오피스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심지어 한국도 아니고 인도인데 어떻게 쉽게 찾겠어요. 근데 이제 법인 설립을 할 때 법인 설립증을 신청할 당시에 주소지가 풀로 명기가 돼야 돼요. 다행히도 주소지 증빙 서류는 한 달 정도 제출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지만 설립증을 신청하기 위한 그 작성되는 모든 서류상에 제대로 된 주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주소지를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래서 이게 한국과 동일하게 비상주 오피스라는 개념이 인도에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어떤 그 공유 오피스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소지만 빌려주고 비상주로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데가 굉장히 많고, 그거 외에도 뭐 그냥 오피스 단지에 이제 그런 오너들이랑은 쇼부를 보는 거죠. 나는 상주하지 않을 거고 그냥 주소지만 사용할 거야. 얼마 정도 임대비를 주면 될까라고 쇼부를 보는 거고, 적게는 5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0만원까지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 공유 오피스 견적 중에 제일 낮은 게 1년에 20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에 한 만원에서 2만원 사이 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견적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이다에 있는 어떤 그 공유 오피스인데,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물으시겠죠. 그럼 거기에 그냥 설립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같은 주 안에서 상주 오피스, 비상주 오피스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이제 사업하실 오피스를 찾고 나서 그 주소지를 다 이전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법인 설립증 주소지도 그렇고 뭐 세금 코드 주소지도 그렇고 다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같은 주 내에 있다면 2, 3주 내로 다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면 이 행정 처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1달에서 2달 정도까지 걸릴 수 있는 업무고, 그래서 법인 설립을 할 때 비상주 오피스를 찾을 때에도 내가 실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스테이트 내에서 비상주 오피스를 찾으셔야 한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가 인도 진출을 할 때 정말 초기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적인 내용이죠.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